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심층 탐구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의 출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방대하고 중요하죠? 맞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쫙 집약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연금 제도부터 시작해서 치매 예방, 돌봄 인력, 그리고 글로벌 주거 트렌드까지 진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뉴스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다양한 소식들 사이에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단순히 보호를 받아야 할 수동적 객체로 봤다면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여러분께 아주 선명하게 보여드리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정말 기대되네요. 자, 이것부터 낱낱이 풀어보죠. 여러분 혹시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되게 오래된 낡은 스마트폰 다들 있으신가요? 아, 옛날 폰이요? 저도 책상 서랍에 한두 개쯤 방치해두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거 가끔 꺼내서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배터리가 막 금방 닳아버리니까 화면 밝기 최대한으로 낮춰놓고 진짜 어떻게든 아껴 쓰잖아요. 떨어뜨려서 화면 깨질까봐 엄청 두껍고 투박한 보호 케이스도 씌워두고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기계가 갑자기 멈추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그저 임시방편으로 업데이트 패치만 깔면서 연명하게 만들죠. 기기의 쇠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속도를 늦추면서 관리하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는 아주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인 거죠. 정확해요. 그런데 만약 그 낡은 운영체제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깐다면 어떨까요? 이 기기를 수명이 다 된 낡은 폰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새로운 디바이스로 재설정하는 겁니다. 아, 보호의 대상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주체로 시각을 완전히 바꾼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오늘 케어유 뉴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바로 이 거대한 변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은퇴하신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 생애 설계와 직결된 진짜 흥미진진하고 현실적인 주제거든요. 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번째 신호탄이 사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 즉 경제적 권리에서 터졌습니다. 오, 경제적 권리요. 돈 문제만큼 확실한 게 없죠. 다가오는 6월 17일부터 아주 의미 있는 제도가 시행되거든요. 소득이 있는 고령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재직잔 오령연금 감액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아, 그거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일하면 연금 깎이는 그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면요. 월 519만 원을 벌어도 이제 연금이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와, 519만 원이요? 저는 솔직히 기존 제도를 보면서 늘 좀 의문이었거든요. 마치 운전자한테 엑셀을 밟으라고 막 소리치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꽉 걸어두었던 자동차 같달까요? 브레이크를 걸어둔 자동차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일할수록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건 도로 위에서 아직 충분히 잘 달릴 수 있는 숙련된 운전자들한테 자꾸 도로에서 나가라고 등 떠밀던 셈 아닌가? 사실 과거 제도의 설계 배경을 보면 나름의 선의와 이유는 있었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한정된 연금 재원을 다뤄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의 연금을 약간 깎아서 그 돈으로 더 어려운 분들에게 재분배하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완벽한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간과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큰 그림은 사람의 심리적 동기거든요. 내가 평생 열심히 부은 연금인데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당한다면 과연 누가 흔쾌히 일을 하려고 할까요? 진짜 의욕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일종의 벌금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일할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는 벌금으로 작동했던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이런 페널티를 계속 유지할 여유가 전혀 아예 없습니다. 맞아요.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진짜 심각하잖아요. 조만간 청년 100명이 고령자 76명을 부양해야 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고령 인력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건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번 감액 폐지 조치는 단순히 연금 얼마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동안 꺾여있던 근로의 심리적 동기를 다시 살려내고 일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라는 걸 명확히 한 노동정책의 거대한 방향 전환이군요. 네, 경제활동이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사회적 설계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런 심리적 동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현장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자료를 보니까 양산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는 배움에서 활동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더라고요. 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복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실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무게중심을 확 옮긴 겁니다. 또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 우수 사업이 하루에만 무려 17건이나 선정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소득이 있어도 내 연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 명확한 원칙 하나가 앞으로 수십만 명의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득이 완벽하게 보정되어서 현역에서 계속 짱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면수죠? 건강 문제인가요? 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꽂혀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판단력을 상실해버린다면 방금 저희가 말한 그 주체적인 삶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잖아요. 아, 맞습니다. 고령층이 경제적 권리를 되찾고 활발히 일하려면 가장 먼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인지건강이겠죠. 결국 이 모든 자립의 토대는 건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주 핵심적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 예방과 진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동안 예방 목적의 뇌영양제 시장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콜린 성분이 지금 효능 논란 때문에 퇴출 위기에 처했거든요. 네, 그거 처방 엄청 많이 받으시던데 퇴출 위기군요. 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채울 아주 흥미로운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이요? 아니, 저희 가을마다 길가에서 흔히 밟고 다니는 그 냄새나는 은행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은행나무예요. 그동안은 은행잎 추출물이 단순히 혈액순환에 좀 좋다고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네, 보통 혈액순환 개선제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 성분이 알츠하이머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한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그 뇌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 찌꺼기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뇌에 쌓이는 독성 찌꺼기인데 이게 계속 쌓이면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치매가 오거든요. 은행잎 추출물이 이 찌꺼기가 뭉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근데 이게 솔직히 약간 갸우뚱한 게 그냥 유행하는 건강 영양제가 A에서 B로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영양제만 너무 맹신하다가 오히려 정작 병원에 가서 제대로 처방을 받아야 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 딜레마가 정확히 의료계가 오랫동안 해온 고민입니다. 무분별하게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다가 진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실제로 현장에 엄청 많으니까요. 네,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 종종 보거든요. 하지만 이번 은행잎 추출물 연구 등 최근의 천연물질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입증 방식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쥐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주로 의존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사람의 뇌를 직접 촬영한 겁니다. 아, 사람들을 직접이요? 네, 인체 뇌 PET 영상 검사를 통해서 그 찌꺼기가 줄어드는 걸 시각적으로 처음 확인한 거죠. 철저한 근거 기반의 임상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데이터가 눈으로 보이니까 자르네요. 게다가 아리바이오라는 곳에서는 먹는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투약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치료제 개발도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죠. 그리고 진단 기술도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단 쪽은 AI가 활약하고 있다던데 맞나요? 네, 뉴로핏이라는 국내 기업이 AI 치매 진단 기술로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는데요. 이 AI가 하는 일이 진짜 놀랍습니다. 어떤 걸 잡아내길래요? 치매 초기에는 뇌혈관의 위축이나 미세한 변화가 사람 눈으로는, 그러니까 어주 숙련된 의사의 눈으로도 잡아내기 힘들 정도로 미미하거든요. 아, 육안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군요. 그런데 이 AI는 수만 장의 뇌 영상 데이터를 이미 다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패턴의 변화를 몇 년이나 앞서서 찾아내는 겁니다. 와, 몇 년이나 앞서서요. 진짜 대단하네요. 군사내려원 같은 곳은 아예 지역사회에 이런 AI 기반의 치매 예방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방부터 진단, 치료가 한 번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AI가 수만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뇌의 미세한 변화를 미리 경고해주고 또 검증된 물질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뇌에 찌꺼기가 쌓이는 걸 막는다. 이게 단순히 나중에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 대형의 무게 중심이 병원에 가서 내 몸을 온전히 의사에게 맡기는 수동적 치료에서 이제는 스스로 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주체적인 예방 가능한 일상관리의 영역으로 훅 이동한 겁니다. 약간 매일 양치질하면서 충치 예방하듯이 인지 건강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쥐어지고 있는 셈이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상의 주도권을 개인이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일상의 주도권을 딱 쥔다는 느낌 진짜 좋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첨단 AI의 도움을 받고 철저하게 예방관리를 하더라도요. 네. 인간의 생애주기상 육체적인 노화 자체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잖아요. 결국 누군가 내 몸을 부축해주고 씻겨줘야 하는 물리적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 돌봄을 제공할 내국인 인력이 지금 거의 임계점에 달았다고 들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 돌봄을 기대해야 할까요? 돌봄 생태계의 구인난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기 중 하나입니다. 요양도우사라는 직업이 노동 강도는 엄청 높은데 처우는 열악하다 보니 젊은 층이 기피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돌봄 생태계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즉 이민 노동력이군요. 맞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에서 부평구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아카데미를 열었다는 소식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네, 저도 그 기사 읽어봤어요. 현장 르포 기사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비록 한국어 발음이 100% 완벽하지 않아도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나 실습 현장에서의 실무 역량이 아주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네, 현장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근데 솔직히 약간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요양이라는 게 그저 밥 차려드리고 휠체어 밀어드리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감정을 교류해야 하는 교감의 영역인데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 오류가 생기면 어쩌나 싶어요. 아주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횡설수설하실 때 불안해하시는 감정을 다독여야 하는데 미묘한 뉘앙스를 못 알아들어서 제때 대처하지 못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돌봄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사항이고요. 언어 문제, 문화적 뉘앙스의 차이, 그리고 이분들의 체류 자격 연계 등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진짜 첩첩산중일 것 같아요.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우리는 이미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으면서 돌봄 인력난에 부딪혔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일본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일본은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출신의 요양보호사들을 대거 도입했습니다. 와, 10년이나 전부터요? 그럼 언어 장벽 같은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한 거죠? 핵심은 이들을 단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 편입으로 접근했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 간의 공식적인 틀 안에서 이들을 데려왔고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교육훈련 쪽에 투자를 한 건가요? 네, 상당 기간 일본어 교육은 물론이고 노인 돌봄에 특화된 문화적인 뉘앙스 파악, 그리고 응급 대처 매뉴얼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아, 질문의 방향 자체가 달랐던 거군요. 외국인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찬반 논쟁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준비시키고 훈련할 것인가에 집중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도 질문을 바꿀 때가 온 거죠. 이들이 향후 한국 돌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아주 강력하고 핵심적인 축이 될 거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단순히 인건 비싼 노동력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할 정식 파트너로 대우하고 시스템 안에서 키워내야 한다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이죠? 경제력도 유지할 수 있고 뇌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 나를 물리적으로 돌봐줄 인프라도 다국적으로 탄탄하게 구축이 되었잖아요. 네,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죠. 그럼 이 완벽해 보이는 무대 위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딱 남게 됩니다.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지, 어떤 집에서 누구와 어울려 살지, 이 모든 삶의 결정들을 도대체 누가 내 삶을 결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맨 처음에 낡은 스마트폰의 비유로 시작했던 이유, 바로 그 종착지에 드디어 도달했군요. 이 모든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는 결국 자기결정권의 격상입니다. 저는 이번 자료 중에 박상철 교수님의 칼럼을 보고 솔직히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노인이라 부를 때 인간은 더 빨리 늙는다. 이 칼럼 말씀이시죠?
네, 그 제목 자체가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편하게 쓰는 노인이라는 단어 하나, 무심코 만든 요양제도 하나가 은연중에 그분들을 그저 수동적인 보호 객체로 올가매고 스스로 생각할 힘을 빼앗아버리고 있었다는 그 언어에 대한 비판이 되게 뼈아팠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사고의 틀을 규정하니까요. 현실의 요양시설이나 병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요양원에 들어갈지,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심지어 연명치료 여부까지. 사실 가족이나 의료진이 대신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또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기관이 대신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하지만 강남 시니어 플라자에서 열린 시니어 하우징 입주자 권리 특강이나 디멘시아 뉴스의 현장 좌담회에서 쏟아진 목소리들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어떤 목소리였나요? 더 이상 도르멈의 수혜자로만 남지 않겠다. 내 삶의 방식을 기획하는 결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그 목소리가 실제 현장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강남구 행복요양병원에서 도입한 성과 연동형 모델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 이건 정말 의료계의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기존의 요양병원 수익 구조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뜯어보면요. 환자가 침대에 누워서 오래오래 입원해 있을수록 병원이 돈을 버는 구조였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환자가 빨리 건강해져서 퇴원해버리면 병원 입장에서는 고객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과 연동형 모델은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환자가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서 빨리 퇴원해 일상으로 복귀할수록 오히려 병원에 더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환자가 스스로 자립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주체적인 목표랑 병원의 수익 모델을 완벽하게 일치시킨 거잖아요. 침대에 누워있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걷게 만드는 병원이라니 진짜 멋집니다. 네, 성주군이나 서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퇴원 환자 연계 통합 돌봄 주거 사업들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익숙한 동네에서 끝까지 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조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결정권과 주도성이라는 키워드가 개인이나 집을 넘어서서 도시 전체의 거대한 스케일로 확장되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 진짜 이 사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1번 이치카와시의 세대 통합형 위성도시 전략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일본의 지방 도시들은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줄고 소멸해 간다는 게 일종의 상식이잖아요. 네네, 텅 빈 마을 뉴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도쿄 인근의 이치카와시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서 무려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령화 국가에서 일어난 아주 역설적인 성공 사례죠. 기결이 뭔가요? 보통 고령화 대책이라고 하면 막 공기 좋은 외곽산 속에 대규모 실버타운 멋지게 지어서 어르신들만 모여 살게 하지 않나요? 바로 그 노인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격리형 설계가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걸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특정 세대만 모여 사는 도시는 활력을 잃고 죽어가거든요. 이치카와시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정반대라면 다 섞어버린 건가요? 네, 뛰어난 대중교통 인프라를 무기로 도쿄로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요.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연스럽게 섞여 살 수 있게 도시 주거 환경을 설계했습니다. 아,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고령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진짜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든 거군요. 네, 그 역동적인 생태계 한가운데에 고령자들이 젊은 세대와 함께 숨쉬고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아주 촘촘하게 배치한 겁니다. 거대한 요양원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세대 통합형 도시를 만든 거죠. 어르신들을 사회의 가장자리로 쓱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무대 한가운데에 오밀조밀하게 섞어버린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촘촘한 환경이라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상업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 AI 케어콜 기술도요. 단순히 방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감시하는 용도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더 활발히 사회와 소통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똑똑한 비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살펴본 정말 많은 해외 트렌드 중에 저는 35세라는 이른 나이에 은퇴를 맞이한 발레리나들의 생애 재설계 사례가 가장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 사례 정말 인상적이죠. 평생을 바친 춤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건 엄청난 상실감일 텐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변호사, 정원사, IT 프로그래머 등
완전히 새로운 직업으로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열었잖아요. 미국 심리치료사의 조언도 이 발레리나들의 태도와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노년기의 심리상담이 그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설명하고 위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군요. 현재의 삶에서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발레리나의 은퇴는 춤을 못 추게 된 슬픈 결말이 아니었던 거네요. 마치 연극의 제일막이 끝나고 잠시 커튼을 내린 것뿐인 거죠. 무대 장치도 싹 바꾸고 조명도 새롭게 세팅하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의 옷을 입고 제2막을 힘차게 올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비유네요.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적 제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새로운 무대를 기획하는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짚어온 궤적들을 한번 쫙 모아서 보십시오. 일할 의욕을 꺾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연금 제도의 변화. 네. 약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인지건강. 이민 노동력과 포용적으로 융합하는 지속가능한 돌봄. 침대에 눕히기보다 퇴원을 장려하는 병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세대가 뒤섞여 살아가는 이치카와시의 세대통합형 도시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가 마침내 고령층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재정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주연 배우로 다시 무대 위에 세우는 아주 웅장한 작업들입니다. 와, 이렇게 쫙 정리해서 들으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어떤 주체적인 결정들로 채워지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한 케어뉴스 자료에 원문 말미에 보면 김영래 편집장님이 인용하신 아주 멋진 문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고전 책은담의 한 구절인데요. 천청일백 오곤주장. 천청일백 오곤주장 무슨 뜻인가요? 푸른 하늘과 밝은 해처럼 마음은 투명하게 열어두고 빛나는 재능은 옥과 진주처럼 가만히 갈무리하는 어른의 품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낡은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겨우겨우 아끼며 웅크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마음은 맑게 열어도 돼 내공을 간직한 정말 우아하고 단단한 어른의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수동적으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은 꽉 쥐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어른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오늘의 탐구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의학기술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우리의 생애 주기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고 있잖아요. 네, 정말 혁명적인 변화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빛나는 인생 2막의 주인공들을 가리켜서 낡을 노자를 써서 누인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맞을까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예리한 지적이네요. 그 단어 안에 이미 사회적 수동성과 쇠퇴라는 편견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어쩌면 우리는 이 단어 자체를 과감하게 폐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독립성과 지혜, 그리고 새롭게 뻗어나가는 주체적인 에너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명칭을 발명해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옥과 진주가 어떤 빛깔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눈부신 제이막에는 어떤 이름이 어울릴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